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소설가 김병총의 단편 빨간 우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939년 경남 마산에서 출생하였고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74년 빨간 우산으로 문학사상 제1회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철학을 전공한 작가라는 것을 10분 보여준 이 작품은 사변적이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는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은이, 김병총, 빨간 우산. 교수님의 강의는 비 오는 날 오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대망의 진리들은 모조리 말해질 것이고 저 노철학자께서는 인생에 언제 별게 있더냐는 진리까지 덤으로 옮겨주는 친절한 표정도 취해주실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강의실 밖으로는 비가 내리는 것이 보였고 비는 아침부터 부슬부슬 주룩주룩 리듬을 바꾸며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었다. 빗소리에 젖은 교수의 목소리나 우리들 수강자 모두의 몰골들은 하나같이 풀죽은 정적에 끊임없이 잠식당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무더위가 오기 전에 강의는 이것으로 끝나는 참이었다. 데모가 여름 장마처럼 끈질긴 기세를 보이자 학교는 재빨리 방학을 앞당기는 듯 싶었다. 덕분에 철학적 명제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결론지어야 될 진리의 결단들을 우리는 서둘러 들을 수가 있었다. 교수님은 아무려나 보름치는 더해 주셔야 될 말씀들을 함축성 있게 앞질러 매듭을 맺어야 될 처지였다. 너희들 이 부분의 원서는 꼭 읽어오너라. 비가 오는군. 내들 꽤나 심심하겠구나. 그건 그렇고 다시 말해서 요컨대 어차피 결단을 내야 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데도 오늘은 한사코 단판 지을 기세로 있었는데 어젯밤부터 먹구름을 깐 비 때문에 데모는 다 틀려버린 사정이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계산해보면 까짓거 목숨 내놓고 붙어볼 내용의 시위도 아니어서 어차피 시작된 걸 최후의 돌격만 해놓고 슬며시 물러나 쉴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비는 다행히 우리들의 명분을 대신하여 이해성 있는 체면을 지켜주면서 때문에 우리는 비에게 평화의 사도나 협상의 명수쯤일 수도 있다는 개관의 영광을 씌우기로 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참담하고 답답하였다. 교수님도 모처럼 거리에서 돌아온 우리들에게 쉴 새 없이 연민의 정을 보내주시느라고 별 생소한 표정을 다 취하였다. 비가 오는군. 불쌍한 새끼들. 그러니까 우울할 테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거니와 진리를 깨닫는 게 어디 그렇게 쉬운가 뭘. 천천히 하도록 하지. 다시 말하자면 우선 그게 결론 아니겠나. 옆에 김군이 내 옆구리를 쿡 쳐서 대단한 그의 발견 하나를 알려주었다. 그는 자랑스런 얼굴을 하고 말하였다. 이것으로 100번째가 되거든. 다른 친구들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공모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내가 신경질적으로 재차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을 때 김군은 교수님의 습관성 반복병이 극심한 증세를 나타내 배고 있음을 8일 전자의 기록으로 주지시켰다. 다시 말하자면 교수님이 불필요하게 계속 애용하시는 주눅든 관계부사는 정작 나와 김군을 그의 은밀한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이었다. 나는 김군의 기록을 곁눈질로 흥미있게 관찰하였다. 8일 정자의 선 하나가 그어질 때마다
김군은 어깨를 흠칠거렸다. 거기서 나는 김군이 아직 낌새를 못 채고 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고는 혼자서 즐거워하였다. 그건 교수님의 관계부사와 김군의 흠칠거리는 어깨박자의 간격이 대충 8초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이었다. 김군 자식, 이건 모르고 있을 테지. 모르고 있을 테지. 터이지, 자식. Rain, rain, oh rain, rain, oh rain, rain. 바라바라바, 오호 rain, rain. 바라바라바, 오호호 rain, rain. 나는 신바람이 나서 콧소리로 흥얼거렸다. 그러다가 뚝 노래를 정지하고 교수님의 표정을 화들짝스럽게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렇게 돼버린 건 내가 아는 대부분의 팝송을 한 소절 아니면 두 소절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 이번 것도 무턱대고 내달리다가 속절없이 두 소절 끝에서 붙잡혔기 때문이었다. 교수님의 동그란 눈이 정작 나를 보고 계셨다. 저 녀석은 아직 심심하지 않은 모양이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눈치였다. 나는 이런 순간들이 어쩐지 시들해지는 틈을 타서 드디어 나의 일상이 이 마지막 수업이 끝난과 동시에 학교가 문을 폐쇄하게 될 때 일어날 혼란을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만사가 무리 없이 잘 되어 줄 것인가를 공포심을 가지고 계산하였다. 빗속에서는 내가 꿈꾸는 비약의 날개들이 비 맞은 참새 새끼처럼 치근해질 것은 뻔하였다. 놀랄만한 궤도 탈출도 무망할 것이 거의 확실하였다. 어떤 시위거리도 찾을 수 없이 멍청이 바보 같은 꼬락서니로 두리번거릴 동안 진리의 알맹이란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이 멋대로 점점 부풀어 올라서는 우리 속을 미친 듯이 날며 우리들을 한 놈씩 물어 죽일 것이 확실하였다. 그런대로 나는 눈을 부릅뜨고 기왕이면 나중에 잡아먹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단단히 하였다. 다른 놈들이 끝끝내 잡혀 죽을 때까지 나만은 숨어있을 생각을 열심히 하였다. 나는 또 잠을 자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잠든 사이에 누구에게선가 더구나 정체불명의 무엇에 체포될 것도 치사한 일이거니와 잠속에서 있었던 모든 화려한 것들이 꿈을 깨어 거짓임을 알고 말았던 지난날의 상처를 부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버틸 참이었다. 결국 나는 눈을 똑바로 떠서 진리의 알맹이에 대가리를 맞아 죽는 많은 놈들을 구경한 후에나 항복을 생각할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줄 것인가? 교수님은 강의를 계속하였다. 정의란 자기 것을 자기 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회에 있어서의 정의란 유성이 질서정연한, 다시 말해서 소위 피타고라스의 음악적 운행을 계속하며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조화의 관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말해 정의란 역시 유효한 조정이니 신체의 모든 난소가 적당한 자리에서 그 행동에 대한 공통적 공헌으로 조화적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각 개인은 욕망과 정서와 관념의 질서 정연한 조직체거나 혹은 혼돈체이니 만일 그 개인은 존속되고 반대로 각 요소가 그 자리와 작용을 잃어 정서가 행위의 빛과 열이 되거나 사상이 행위의 빛과 열이 되면 인격의 해체가 시작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나. 고로 다시 말해서 정의는 영혼 각 부분의 질서의 아름다움이 되니 정의에 관한 모든 불행은 부조화에서 온 것 같단 말이야. 다시 말해본다면 나는 비몽사몽 가운데서 행복한 마음으로 교수님의 플라톤 유토피아를 아스라이 경청하였다. 자물어지는 내 눈 가장자리로 교수님의 영양실조로 핏기 가신 얼굴이 번져 보이고 쇠잔한 목소리가
기력을 다하여 올리고 있음을 듣고 있었다.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지키고 있음을 알게 하였다. 문득 나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비싼 등록금 중에서 몇 푼어치가 된다는 본전 계산을 얼핏 해보기도 하면서 아니라도 들을 게 없는 주제에 그나마 필요할 것 같은 소리여서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흡족한 심사로 듣고 있었다. 백뮤직이었던 빗소리가 이제쯤 주인이 되어 강의 앞으로 거침없이 나와 앉으려는 모험을 한없이 거부하며 무찌르며 점점점. 그런 동안 나는 잠이 들고 꿈을 꾸고 허약한 잠을 깨고 있었다. 나를 깨운 것은 고요였다. 몸서리 쳐지는 정적은 내 뒷덜미를 덥석 잡아 낚아채어 흔들어대며 날 허둥대게 만들었다. 몽롱한 시야 속으로는 아까의 학우들도 교수님도 보이지 않고 학교 청소부 여인이 날 쓸어내기 위해서 막 옆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청소를 해야겠는데요. 그녀는 나의 당황을 약간 겸연쩍어 하며 변함없는 그의 일과 속에서 오늘은 별놈 다 본다는 호기심의 눈초리를 조금 담으며 학교가 이런 아이들로 해서 문을 닫아 어쩜 일자리가 위태로워질 우려 때문에 불만스런 그런 신경질을 살짝 섞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모두 갔나요? 나는 덜 깬 목소리로 말하였다. 벌써인데요. 학생 등에다 뭘 붙여두고 갔나 보네요. 청소부는 친절히도 종이 쪽지를 내 등으로부터 떼어서는 코앞으로 밀어왔다. 나는 그녀의 빈정거릴 어쩜 연민의 정을 담뿍 넣었을 것 같은 표정은 한사코 보지 않기로 하였다. 청춘은 짧고 강의는 길다. 갔군, 가버렸어. 모조리. 교수도 학생도 내 친하던 김군 녀석까지도 날 팽개치고 가버렸어. 화물의 꼬리표를 정중한 예의로서 달아주고는. 나는 복도로 걸어나갔다.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다. 어느새 저버린 듯한 빗소리도 듣지 못하였다. 나는 정말 쓸쓸하였다. 확실히 혼자였다. 육교 밑에서 고개를 열심히 치켜들고 있는데 흐린 하늘에선 간간히 번쩍거리는 번갯불과 뇌성이 꿍꽝거렸다. 도시에서 이런 걸 실감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았다. 곧장 모조리 때려 부수고 말 것 같은 긴장은 나를 상당히 의기양양하게 만들었으며 그건 참으로 신기하였다. 오후 2시에 만날 약속을 했던 명자가 조금 늦게 나타난다 해도 실컷 관용을 베풀어주고 싶을 만큼 순식간에 천지가 터져버릴 것 같은 조마조마함을 즐기는 건 유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스커트 밑으로 뻗은 여인의 다리들이 번개가 치고 뇌성이 쿵쾅거릴 때마다 그 하반신의 미묘한 동작이 박자로서 질서를 이룬다는 사실을 안 건 나로선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다. 내가 듣는 행진곡조에서는 항상 긴장이 있으며 상승과 하강의 순서가 정확하게 진행되었으며 지하의 습한 구렁 속에서 4월의 건조를 깨닫게 하였으며 그 많은 다리들 속에서는 명자의 것도 있을 법한 일이었으며 명자, 명자. 나는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명자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날도 비 오는 날이었다. 여관방 창너머로 밤비가 내리면서 낙숫물이 리듬을 켜고 있다. 때때로 비는 너무도 억수로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안심하면서 사랑하였다. 명자가 그때 처녀라는 걸 알고서는 좀 겁이 나기도 하였었다. 가령 못생긴 가시네가 처녀가 아니라는 점도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사실이지만 명자처럼 제법 반반하게 생긴 계집애가 아직도 처녀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척 실망을 금치 못하게 됐던 일이었다. 여자가 아픔을 느끼는 순간을 가지고 평생 사내에게 바가지를 긁는 복수를 내가 당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려봤을 때 그건 참을 수 없는 형벌이었다. 명자가 돌아앉아 홀짝홀짝 울고 있는 것을 보며 나는 더욱 두려움을 실감하였다. 비가 오는 날마다
나는 그녀에게 소환되었다. 비 올 때마다 우리들 첫날 밤의 빗소리를 추억으로 연상해내는 방법에 그녀는 꽤 익숙해 있는 듯하였다. 나중에서 나도 터득하게 된 이 괴상한 연상작용이 얼마나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가를 깨우치게 하였고, 결국 나는 몸서리를 치며 이 질서를 깨뜨려 보려 노력하였고, 역시 허탕을 치곤 하였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비가 몹시 내렸지. 쏟아지는 빗속을 둘이 마냥 걸었지. 이장희의 비를 명자는 후렴처럼 뒷붙여 흥얼거리곤 하였으며, 그럴 때마다 나는 레인 레인 바라바라 바호호의 한 소절을 신음소리까지 내며 보답해 주었다. 명자는 감격하여 내 팔짱을 꼭 껴안았고, 나는 명자의 행복을 내려다보며 알 수 없는 외로움을 울먹였다. 우연이든 아니든 나는 비가 시작되는 날에 어김없이 명자를 만나야 했다. 비가 오시네요. 우리 만나요. 명자는 새벽같이 내게 전화를 걸어왔었다. 비 때문에 데모가 중단되고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을 눈치챈 명자가 나를 재빨리 잡아챌 것은 당연하였다. 틀림없이 내가 보따리를 싸들고 말없이 시골로 내빼버릴 것 같은 그런 전과가 두어 번 있었기에 예감을 명자가 못 가졌을 리 만무하였다. 나는 명자에게 속절없이 잡힌 몸이었다. 그래서 나는 우울하였다. 간혹 생각해보는 나의 탈출은 기껏 그녀를 통한 탈출이어야 한다고밖에 생각 못하였다. 명자가 가진 육체의 빛나는 리듬을 파괴하고 천둥 소리, 낙숫물 소리, 비닐 우산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주는 모든 진동의 요소들을 무시해 보겠다며 작심해 하는 것으로만 고작이었다. 그러나 어쩌다 나의 계획이 맞아서 잘만 되면 어느새 명자가 습기로 사육해 중독들인 이 찌뿌드드한 나를 그녀에게서 빼내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항상 있었다. 그런대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탈출해서 성공 못한 이유는 비로소만 연상되는 명자로부터 벗어나와 엉뚱한 데서 비틀대고 얻어맞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요, 여기. 역시 명자는 막 소나기가 다시 퍼붓기 시작할 즈음에 내 등 뒤로부터 와서 그녀의 검정 우산을 내게 덮어씌워 주었다. 명자는 까르륵 까르륵 웃어대며 자신의 행복을 겨워하였다. 그럴수록 그녀의 행복이 크게 보일수록 나는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었다. 이런 상반되는 감정은 비가 올 때마다 일어나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명자에게는 나의 이런 느낌과는 아무 상관없는 배반되는 얘기를 해야 하는 터였다. 근사한 미학 탐구를 하고 있었지. 보물찾기에서 1등상을 주었을 때의 기분이었지. 내 비밀은 턱없는 거지만 여인의 하반신 쪽 미미한 리듬엔 몹시 심약하지. 어디로 갈까? 어디에 갈까? 다방으로 쳐들어가 카펜터스의 노래라도 들을까? 대낮부터 순두부집에 기어들어가 술이라도 퍼마실까? 재개봉 영화라도 봐버릴까? 슬로트 머신을 힘차게 당기면서 어떤 결정적인 궁리를 하여볼까? 나는 그새 명자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정작 익숙해져 있던 냄새였다. 명자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나는 명자의 배꼽 아래쪽의 탐스런 검정 사마귀를 비밀스럽게 생각하였다. 나는 빗속에서만이 찾아오는 내 전신의 오한을 증오하면서 떨기 시작하였다. 소중한 내 단벌 청바지를 어거지로 더럽히느라고 진창을 난폭하게 밟아버렸다. 내 긴 머리를 깎인 복수를 생각하며 수염을 길러보겠다는 계획을 하였다. 다만 나는 어디론가 혼자 도망치고 싶었다. 내 영혼의 증오를 퍼부으며 달아나고 싶었다. 우리는 그새 덕수궁 정문 앞에 와 있었다. 나는 명자에게 3시엔 시골 모친이 갑자기 상경하게 된다고 불쑥 말하였다. 기적적으로 떠올린 나의 기발한 거짓말이었지만 나의 치물을 살피던 명자는 순순히 사실로 믿어주고 싶어 하였다. 만일 명자가 무슨 생각에서였든 함께 모친을 마중하자고 제안했더라면
장래의 시어머니를 겁낼 것 같은 명자의 약점을 잡아 때와 장소가 알맞지 않다면서 거절할 생각이었다. 명자가 나와 헤어지는 걸 무척 서운해하는 걸 보고 나는 안심하라는 표정을 열심히 전달하였다. 결국 명자가 순종의 미덕을 엿보이는 성싶은 기미를 보여줬을 때 나는 재빨리 검정우산 밑으로부터 벗어나와 내뺄 몸짓을 보였다. 명자는 깜짝 놀랐다. 비 맞으면 어떡해요? 비닐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명자와 헤어져서 그녀가 날 위해 사준 비닐우산 위의 둔탁한 빗소리를 들으며 부지런히 길을 걸었다. 빗소리, 빗소리. 그건 얼마 동안 내 기억 속으로 꼬물거리고 들어와서 소스라쳐 울고 웃어제끼기도 하면서 나의 어처구니 없는 도망을 조롱하였다. 그래서 나는 더욱 당당한 걸음걸이를 조작하면서 얼른 발걸음을 옮겼다. 저만큼 명자가 먼발치로 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날 전성하고 있을 것인가는 생각 않기로 하였다. 문득 되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나는 내가 미워진 이 상태의 자신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돌아보지 않아야 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아픔을 더욱 거세게 하기 위하여 실컷 메스꺼운 웃음을 낄낄낄 웃기로 작정하였다. 2층 양옥집 지붕 위로 내리는 비는 즐겁고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녹슨 우리 집 양철 지붕엔 구슬픈 울음비만 내린답니다. 어린 시절이 내 동시인데 선생님은 아주 썩 잘 지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도 쓴 입맛을 다시고 계셨다. 나는 그 동시를 새롭게 암송하며 정작 낄낄낄 웃어버렸다. 미친놈인가 하고 행인들이 돌아보며 함께 히히히 웃어주었다. 나는 열심히 걷고 있었다. 나는 열심히 울고 있는 것 같았으며 내가 소유한 비닐 우산 속의 우주 속으로는 아무도 들어와 주지 않았다. 나의 우주는 거대하고 공허하기만 하였다. 종이 우산을 쓰고 옷을 흠씬 적시던 시골 내 어린 시절에 참외밭 원두막을 홀로 지키던 오후 빗속에 꼼짝없이 갇힌 외로운 파수꾼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어둠이 그물그물 기어드는데도 아버지는 날 데리러 오질 않았다. 나는 서울역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 전혀 볼일 없는 내가 어느새 거길 목표로 하면서 가고 있었다. 역시 나의 보행 속도에는 빗소리의 리듬이 질서를 창조하면서 나의 전진을 무관해로 진행되게 하였다. 명자에게 한 내 거짓말이 속임수였음을 거부하면서 사실인 것처럼 목적지를 만들어 나를 전진케 하였다. 나는 서울역전 광장에 와서 멍청이 서버렸다. 출구로부터 휴지 조각처럼 꾸역꾸역 구겨져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건성으로 그들께 눈으로 해집는 작업을 해가며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아주 멀찍이 떨어져서 감히 출구 쪽 쇠망살 가까이로 접근을 못한 채 혹시 어머니가 정작 내려버릴 것 같은 불안을 자주 느끼며 나는 인파를 주시하였다. 모추는 역시 오지 않을 것이었다. 내 심장 위쪽 포켓에 어제 오후에 받은 모친의 편지엔 전혀 상경의사가 표시되어 있진 않았었다. 자스가 객지에서 울매나 고생이 많노. 다음번 학자금 준비는 꽤나 어려울 것 같다. 봉자애비 박주사에게 갚을 작정이다마는 지난번 학자금도 갚질 못하고 있는 처지에 2번 다시 꿔달란 말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금년 우리 집 농사는 물난리 때문에 다 망쳤다. 네 혼수자리로 받은 봉자 가시나는 요새 분바르고 읍내 마실이 심하다고 동네에서 갸 행실을 두고 말이 많니라. 이달치 네 밥값은 며칠 늦겠다. 방학이 되거든 얼른 내려오너라. 이만 쓴다. 애미가. 비닐우산 위로 떨어지는 독닥독닥 빗소리가 어쩐지 나를 잠시 안심시켰다. 나는 내 심장을 어루만지며 어머니의 편지를 소중히 하였다. 레인레인 바라바라바오
비는 말하였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누군가가 다가와서 내 어깨를 급히 쳤다. 이 친구 바로 너였구나. 너지? 바로 너. 이거 몇 년 만이지? 누구더라, 누구시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자식 정말 반갑다. 이거 꽤나 늙어배는군. 누구시죠? 국민학교 동창 아니면? 그래, 요즘 뭐 하고 있나? 대학생이겠구나. 맞지? 몇 학년이야? 3학년. 군대는 갔다 왔을 테고. 난 서울서 사업하고 있다. 여기로 꼭 한번 놀러와. 술 한잔 하자. 참 반갑다. 대학생이라 대학 시절이 좋지. 꼭 놀러와. 자식 정말 반갑다. 친구는 명함 한 장을 내밀고는 호련히 떠났다. 누구더라? 누구시더라? 군대 친구 아니고 이름 가지고선 알 수가 없고. 나는 그의 명함을 내 패스포드 속으로 소중히 밀어넣었다. 이런 필요한 명함들은 힘을 제대로 못 가누는 내 윗도리 포켓에 가득 들어가서 노상 나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이런 정체가 희미한 사람들에게서 언제나 속박당하고 있는 꼴이었다. 그런대로 내가 몇 번이나 결심을 했으면서도 아직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이런 그림자들이 내게서 정작 사라지면 더욱 불안해지겠다는 생각이 든 때문이었다. 컴컴한 역전 지하도는 나를 반기고 서 있는 것 같았다. 복권 판매대 옆에서 대기하던 거지아이가 나를 바싹 따라잡으며 더러운 손을 벌리고 대사를 주워대었다. 아저씨, 아저씨 한 푼만 주십시오. 이 몸은 일찍이 양친 부모를 잃고 험한 세파에 시달리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어린 양이 옳습니다. 아, 사회의 멸시와 냉대는 이 어린 가슴에다. 내가 조금치의 동정심 어린 김이라도 내벤다면 아이는 수입의 가능성을 믿고 곧장 유행가 곡조라도 내뽑을 기세였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아서라 아서 저리 가거라. 나는 거지아이를 거부하였다. 동정을 거부하는 자에게 한사코 애군이 다가왔음을 믿었던 나의 터부까지 반대하면서 나는 아이를 거부하였다. 풍요한 세대를 사는 나는 양심의 이익을 동정으로 사진 않는다. 오늘 나는 새로운 터부를 창조하였다. 얼마나 그럴듯한지는 모르면서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다. 밖엔 분명히 비가 내릴 즈음이었다. 내가 흘러온 명동의 거리는 화려하였다. 우선 충무로 쪽에서 쇠잔해진 딴따라 바람이 간신히 불어오고 있었다. 명동엔 머리 긴 놈들과 코수염쟁이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었다. 청바지 사내와 치마 짧은 계집아이들이 짝을 맞추고 있었다. 예술극장 앞에서 500원권 입장 티켓을 사든 객들이 표를 사는 허영을 만족해하면서 근엄한 표정을 하였다. 생맥주 냄새도 있었다. 끝없이 처먹고도 남아돌 음식들이 있었다. 고층 빌딩의 숲이 있고 화장 냄새도 있고 시끄럽고 잔잔하고 유쾌하고 애환 섞인 음악이 있고 밤엔 찬란한 네온의 불빛이 있을 것이고 음탕을 자유로 누리는 조국이 있을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명동이라는 도심에 한결같이 초점을 맞추고 열기를 뿜으며 움직이고 있었다. 진열장 속의 마네킹까지 풀풀 살아서 뛰며 합창을 하고 있었다. 아, 명동은 역시 우리들 문화적 허영심에 만족하고 풍성한 긍지를 주며 자라가고 있었다. 더구나 잠깐 멎은 비 사이로 신선하게 밝아오는 햇살 비친 오후의 명동거리는 위대하였다. 나는 내가 소유한 이 비닐 우산이 명동이라는 거룩한 배경을 얼마나 치사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있는가를 감지하였다. 악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는 우리의 도시를 당혹해 만드는 비닐 우산의 모렴치를 처단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나는 가락국수집으로 들기로 하였다. 아직 점심을 못 찾아 먹은 배를 채울 겸 거기서 적절한 처치 방법을 강구해낼 계산이었다. 이 오만의 도심에서도
아직 겸손한 가락국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내겐 다행이었다. 볶국이나 불고기 정식쯤을 예사로 섭취하는 인간의 얼굴에 쓰인 자신만만한 표정에 비해서 가락국수의 우리는 서로 앞좌석의 손님에 대해 얼마쯤은 송구스럽고 볼품없는 인간끼리일 수밖에 없다는 공감에 대한 끝없는 죄송함과 조심스런 몸가짐과 기죽은 마음가짐과 점점점 식사를 끝내고 나는 내가 여기로 든 1차적 목적을 잠깐 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다. 바보같이 비닐우산을 들고 카운터 앞까지 꾸역꾸역 걸어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런대로 임기응변해서 돈을 꺼내는 척하고 카운터 밑에다 비닐우산을 슬며시 기대놓고는 딴전을 부릴 생각이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가락국수집의 좁은 골목을 득의 만면해하면서 벗어나갔다. 카운터를 보던 대머리의 얼굴순한 주인 영감을 조롱하면서 좀 바보스럽겠다던 여종 5번을 비웃으면서 나의 고의적인 실물 행위를 기꺼운 작은 재미로 미소 짓고 구경하던 엉큼한 한통 속의 손님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만족하게 걸어나갔다. 그리하여 나는 비닐우산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우리들의 명동을 본래의 명동으로 간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속단이란 언제나 인간을 당혹해 만드는 것. 나의 뒷덜미를 향하여 누군가가 바로 몇 걸음 뒤에서 맹렬히 불러젖혔기 때문이었다. 필시 그녀는 가락국수집의 여종 5번일 것이 분명하였다. 이봐요, 이보세요, 거기 이봐요, 이걸 가져가세요. 그녀는 내게 다가서고 있었다. 다급하였다. 아, 그 엄청난 범죄는 기어코 들켜버렸다. 곧 붙들릴 것이고 잡히면 몰매 맞아 죽을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재빠른 목숨 계산을 한 후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정말이지 내빼놓고 볼 일이었다. 나는 인파를 난폭하게 해치며 사정없이 달아나고 있었다. 많은 생명을 없앤 후 그나마 여유가 있어 인질극 장난을 벌이던 놈들보다 더욱 나쁜 놈이 되어 수십억 원을 끄떡없이 삼켜버린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 되어 나는 달아나고 있었다.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소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오며 금세 나는 잡혀 작살당할 것 같았다. 나 같은 놈은 화려한 명동에서 추방되고 있었다. 비 그쳐 햇살 비친 명동거리에서 쫓겨나고 있었다. 레인 레인 바라바라바오. 나는 숨바쁘게 곡조를 흥얼거렸다. 뛰는 심장에게 충고하느라고 노래를 불렀다. 나는 명동의 하늘을 뒤돌아보며 탈출 성공을 보고하듯 긍지 있는 자유인임을 선언해 보였다. 흙탕물로 질척거리는 공사장 부근을 지나 을지로 입구까지 쫓겨왔을 때 나는 교통사고를 구경하게 되었다. 행인들의 울창한 어깨너머로 보이는 한길 복판엔 사람이 누워있었다. 길 건너편으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정근대를 지키던 50대의 신사가 입으로 피를 뿜으며 토막난 지팡이를 그의 동체 가까이 던져둔 채 죽어있었다. 납작해진 그의 맥고모. 역시 그의 육신을 치어댄 차는 거기 없었고 그는 자가용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딪히는 용기 대신 부딪힌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밀려오던 차량들이 떼거리로 길에 늘어서 가고 경찰들이 달려오고 행인들이 혀를 쩍쩍 차대며 열심히 눈을 여기고 있었다. 죽음 자체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란 매우 분명한 것이고 신선한 것이고 생명감이 있는 물건이었다. 함께 하숙하던 친구가 어느 날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후에 끝끝내 나타나지 않고 말았던 사실보다는 훨씬 건실해 보였다. 구경꾼들은 그 모르는 주검에게 연민을 보여주었다. 자신의 아픔들로 대신하고는 울적게 하였다. 눈을 가렸다 보았다 하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아버지의 주검으로 착각해서라도 서러워하고 싶어하는 표정을 하였다. 그녀는 아직도 가지 않고 서서 구경하였다.
아이의 눈을 가리며 전염병 환자를 만난 것처럼 달아나는 부인도 있었다. 운동선수 같은 덩치 큰 사내는 누구에겐가 괜한 핏대를 세우면서 시체를 관찰하였다. 노동복 차림의 사내는 오늘 재수 좋겠다. 재수 오온 붙었다 면서 침을 택택 뱉어내었다. 나는 그 죽음 위에 비가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비 맞아 죽는 대신에 죽었던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하였다. 그래서 저 가없이 가버린 아득한 죽음이 빗물에 핏물을 씻기움 받아서 아주 깨끗이 씻겨져서 벌떡 일어나줬으면 상쾌한 일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기겁을 주는 이제까지의 연민들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음을 깨닫게 하는 기적 같은 부활이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열심히 하였다. 나는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 된다는 충동을 받았다. 다시 흐느적 걷기를 시작하였다. 피곤해 오고 있었다. 눅눅한 하숙방의 멋없는 천장 무늬와 하숙비 며칠 늦는다고 인상 쓰는 주인 아주머니의 얼굴을 얼른 떠올리면서 나는 더욱 피곤해하였다. 정말이지 하숙비가 올라오는 대로 나는 시골로 낙향할 희망이었다. 서울보다 훨씬 강한 적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고향으로 가볼 참이었다. 몇 걸음 앞에 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내가 승차하지 않으면 결코 떠나지 않을 낌새로 나를 부르고 서 있었다. 손님, 버스를 타세요. 버스를요. 고향으로 갑니다. 천당으로 갑니다. 우중에 지옥 가는 버스를 타세요. 차장은 멋대로 짓거리는 듯하였다. 이럴 때에 내가 그녀의 부르짖음을 듣는 할 일 없는 내가 겸손하게 버스를 타준다는 건 차장을 행복감에 적게 하는 일이라고 예감하였다. 그래서 버스는 내가 때맞춰 타주자 곧장 떠나기 시작하였다. 빈자리를 찾아 태연히 앉아서 다른 승객들이 보기에도 나의 목적지가 아주 까마득하여 매우 여유 있어 배는 태도로 그런 학생처럼 그렇게 시위하고 싶어서 바지 뒷주머니에서 존경하는 칸트 선생님의 원서 저작을 꺼내어 허겁지겁 탐독하기 시작하였다. 낚싯줄 끝에 달린 바늘 같고 비극의 F학점 같은 독일어 철자가 망망한 내 안막 속으로 멋대로 엉켜날 수밖에 없어서 나는 한숨을 쉬며 차창 밖으로 눈길을 자주 하였다. 마치 이제 막 감상한 철학적 명구를 다시 음미하는 것처럼. 비는 우기의 행사를 철저하게 만끽할 모양이었다. 어느새 빗방울은 새로이 차창을 간간히 때리기 시작하였다. 나는 갑자기 우산을 안 가졌다는 턱없는 불안을 느끼면서 차창 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죽은 내 아버지는 어린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를 맞아선 못 쓴다고. 선생님도 교과서를 읽으시다가 문득 말씀하셨다. 원자핵 진이 섞인 비를 맞으면 병신이 된다고. 며칠 후 성칠이가 내게 돌진해오는 소나기를 마중하자고 제의했을 때 나는 치를 떨며 뒤로 비슬거렸다. 아득히 뻗은 들판 끝의 능산 너머로부터 날아드는 먹구름을 손가락질하는 성칠이에게서 나는 전율을 느끼었다. 나는 자식의 무모와 용기를 증오하면서 도망치고 있었다. 성칠이는 나의 도망을 영문몰라하며 멀거니 서서 소나기를 막고 있었다. 자식은 병신이 되는 대신 나중에 커서 군인이 되어 월남 가서 총 맞아 죽었다. 그는 필시 낙진을 맞고 죽었을 것이었다. 비는 공포였다. 나는 내가 종일토록 조작해내고 있는 무의미한 노름들도 이 고요한 빗소리 속에서는 무조건 의미들을 가지는 것이라는 선고를 섬뜩하게 받으며 그것에 속절없이 복종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차소리가 시끄럽고 냄새의 구역질이 나는 버스 속에 흔들리며 어디론가 자꾸자꾸 떠나가고 있었다.
비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럴 생각이었다. 내가 번쩍 정신이 들어 눈을 뜬 것은 차장이 나를 세차게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멍청하게도 나는 오늘 벌써 두 번째 졸기를 반복한 셈이었다. 차장은 버스 요금을 내라는 듯 손을 내밀었다. 손님 내리세요. 여긴 종점이에요, 종점. 알고 있어. 손님이라고 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것만 봐도 종점인 건 다 알아. 나는 제법 큰소리하였다. 졸다가 종점까지 온 거죠? 차장은 할 일 없이 캐물었다. 그 종점이란 단어가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여긴 어디야? 종점이죠 뭘? 지옥이란 말이지. 손님 참 이상한 말만 하시네. 답심리예요 여긴. 답심리. 얼마 동안 나는 가랑비를 맞으며 귀를 쏘다녔다. 이곳이 답심리라면 내게 좋은 수가 있었다. 은희에게 전화를 걸면 되는 것이다. 아까부터 내 호주머니 속에서 시끄럽게 찰랑거리던 동전들 중에 차비를 내고 남은 두 놈 중 한 개를 잡아내어 전화값으로 멀리 추방해버리면 나머지 한 놈은 나처럼 멍청이 갇혀 쓸쓸해서 좋을 것이었다. 그러니까 답심리 종점 근처에 사는 은희가 지금 집에 붙어있지 않더라도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는 터이었다. 나는 이 후줄근한 빗물 속에서 찰랑거리는 동전 소리를 없이 하고 그리하여 숨을 죽인 나머지 한 개의 고독을 내가 만끽해버리면 되는 일이었다. 여보세요. 거기 은희 씨 있는가요? 그런데요. 누구세요? 있었군. 나야 나. 무슈 멜랑꼴리. 맞나? 어쩐 일이지? 비 오시는 오후에? 비가 오니까 전화를 걸었지. 맞나? 오늘은 사춘기 시인 같은 말씀을 하시네. 그런데 넌 용건 같은 건 묻지를 않는구나. 빤하지 뭘. 하지만 난 오늘 바빠서 안 돼. 그럼 할 수 없군. 미안해서 어떡해? 우산만 빌려줘. 어머머? 뭐라 그랬니? 나는 그녀에게 다시 사정 설명을 하였고 그녀의 집 대문 앞 얼마 못 미친 곳의 전선대 아래에서 비를 맞고 서 있겠다는 전달을 하였다. 은희는 수십 번이나 혀를 차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100번은 더 죽겠다면서 겨우 고까진 일로 전화를 걸었냐면서 공중전화의 통화가 통 소리를 내며 끊어질 때까지 제잘거렸다. 나는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오는 날의 오후 5시 37분의 하늘은 검은 먹구름이 있었다. 은희는 그 구름 밑으로 까르륵 까르륵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빨간색 양산을 신바람나게 흔들어대며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머 정말 비를 맞고 있네. 화났지? 화났어. 저기 1000m 밑에라도 좀 서 있으면 어때? 한데 이건 양산이야. 빨간색이니까 너한테 더 어울릴 거야. 조금 전에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보상이라 생각해. 버리면 못 써. 우리 식구들이 검정은 모조리 쓰고 나가버렸거든. 뭐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 맘대로지만 자 이걸 들고 가봐. 난 그냥 뛰어서 집으로 들어가면 돼. 미안해. 은희는 멋대로 제잘거리면서 내게 숙녀용 양산 한 개를 떠맡기고는 도망쳐 가버렸다. 빨간 우산의 나는 길을 걸었다. 행인들이 지나치며 내 우산과 내 얼굴을 번갈아 흘낏거렸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드는 인물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든가 혹은 햇빛이 들 때까지는 나의 인기가 계속될 조짐이 분명하였다. 문득 한 여인이 저만 치서 홀로 비를 맞고 걷는 것이 보였다. 묵묵히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하늘의 눈물을 묵살하며 그렇게 천천히 걸었다. 나는 가만히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 위로 빨간 우산을 받쳐들었다. 그녀의 무심한 눈이 이윽고 올려다보더니 곧장 얼굴을 아래로 떨구었다. 우리는 공연히 말다툼한 연인끼리의 침묵같이 어색한 보조로 동행하였다. 그녀의 진작부터 맞아버린 비로 하여 머리칼들에선 눈물이 번져나고 있었다. 빗물에 젖어
빗물에 거의 씻겨져 버린 그녀의 채취로 그녀에게선 빗물 냄새 그것밖에 나는 맡을 수가 없었다. 물 젖은 흰 블라우스 깃 위로 가늘게 솟은 그녀의 목 왼쪽에서 새까만 사마귀가 전혀 부끄럽지 않게 빛나고 있었다. 내 명자의 배꼽밑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정직한 사마귀가 거기 있었다. 나는 빨간 우산이 나에게서보다 이 여인에게 더욱 주인답겠다는 생각을 문득 하였다. 그런 생각이 들자부터 나는 말문을 열고 싶어서 환장하였다. 그래서 한참 후에 나는 끝내 내 의견을 멋대로 얘기하였다. 이 빨간 양산은 제 여동생의 것이거든요. 여인은 가느다란 오한을 느낀 듯 잠시 파르르 떨었다. 내가 이걸 빌려 쓰는 순간부터 나는 이 양산의 삐에로가 된 거죠. 하지만 창피하고 싶진 않아요. 여인은 듣고 있는 것 같았다. 댁이 어디까지 가든 난 씌워드릴 생각입니다. 비를 맞는 게 취미일지라도 몸엔 좋지 않으니까요. 여인은 듣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될까요? 잠시 이걸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가만히 내 빨간 우산을 들어주었다. 우린 다시 얘기거리를 잃었고 그녀는 빨간 우산을 마치 그녀의 것인 양 들었고 나는 덤으로 인생을 얹혀가는 사나이처럼 그 밑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나는 불현듯이 우울의 본질을 깨닫는 듯하였다. 노상 비만 내리는 시절 속에서 한사코 비를 거부하는 안간힘 때문에 허물어져 버린 내 영혼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는 문득 그 자리에 서버렸다. 그녀는 전혀 반응 없이 묵묵히 홀로 우산을 받고 걸었다. 빨간 우산이 꼭 제 것처럼, 그리고 그 우산의 임자가 전혀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비와 우산 임자와 고독이 그녀의 것처럼, 혹은 전혀 그녀의 것들이 아닌 것처럼 그녀는 아직도 고개를 떨구며 걷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리 사라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빨간 우산이 빗속으로 떠가고 있었다. 비를 다시 맞는 건 나의 의무였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인 나는 철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진리에 도취되지도 않고 희화적이 되어갑니다. 우리에 갇혀있는 젊은이에게 유토피아는 다만 자장가로 들릴 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